오늘 드디어 많이 들어봤었던 내용일 텐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알 수 있는 열 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을 법한 내용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그래도 시뮬레이션 조금 아는구나라는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한 5분만이라도 한 10분만이라도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그림들 아마 뉴스나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저런 캡슐이 대기권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캡슐 앞에다가 뭔가 방어막 같은 거를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그거를 요런 것들. TPS라고 하는 Thermal Protec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음흠. 왼쪽에 있는 거는 캡슐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스페이스 셔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는 이런 저도 몰랐는데 열보 시스템이 저런 식으로 타일 형식으로 뭔가 검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다 붙어 있죠, 타일이.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네. 그러니까 저게 뭔가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원래 선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뭐 어떤 변형이 일어나거나 뭐 구멍이 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아마 지난 테크 포커스 시즌 1 때 요 내용을 다뤘었죠. 우리가 스타쉽 하면서. 근데 이게 디자인이 색깔이 까만색이 디자인 때문이 아니다. 이게 다 공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단열재가 밑에 붙어 있는 거고 떨어질 때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에는 그 비싸고 설치하기 힘든 단열재가 붙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요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단열재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자로 TPS, Thermal Protection System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겟은 저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키네틱 몬테칼로라는 시뮬레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학 문제 여기 보이시는 이 열보 시스템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좀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시뮬레이션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런 고온 고압 환경, 막 스페이스 셔틀이 예를 들어서 착륙을 하려고 할 때 음흠. 대기권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기층이 저렇게 눌리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음. 그러면서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게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라고 음. 뭐 마찬가지로 몬테칼로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기층의 분자 원자 하나하나를 다 입자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유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보여줄 키네틱 몬테칼로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 가스 원자의 유동을 예측하고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어떤 열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시뮬레이션 메소드는 실제로 재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는 못 봐요. 음. 못 본다기보다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냥 가스 원자들이 어떻게 응축되는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MD 시뮬레이션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 내용들 보면은 결국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타임 스텝에 따라서 얘네들의 로케이션이라든가 또 벨로시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액셀러레이션도 나오고 그럼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힘도 나오고 그 힘에 따라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같은 경우는 가스 원자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그
가스와 접촉하고 있는 물체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기 때문에 아웃 오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료의 파괴, 즉 가스 원자의 유동에 따른 재료에 미치는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다이렉트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의 내용이 될 것이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요 동그라미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 까만색 동그라미가 뭐 어떤 모양 뭘까요? 이게 단면이 아닐 것 실제로 같고. 두 가지 그림이 이어진 내용은 아니고요. 아, 제가 보여주고 그렇죠. 싶었던 건 네. 단순히 그냥 저런 식으로 왼쪽의 환경을 좀 더 확대해 시뮬레이션 보면 한다고 하면 오른쪽처럼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아,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확 줌인 이미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파란색 점은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가스 몰레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색깔이 조금씩 더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 가스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겠죠. 지금 뭐 온도인지 압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제 크게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그래서 오늘 TPS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저도 TPS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탄소 섬유라고 하면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어떤 파이버 섬유가 저렇게 얼기설기 뭉쳐져 있는 걸 탄소 섬유라고 부르는데 네. 오른쪽처럼 이제 왼쪽의 그림을 확대하면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찍으면 저렇게 실타래처럼 연결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본 파이버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음. TPS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내용은 그래파이트로 이걸 해보려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래파이트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핀들이 저렇게 여러 레이어로 쌓여 있는 걸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흑연이라고 부르는 걸 그래파이트라고 하거든요. 연필심이 그- 그래파이트죠. 네. 그래서 보고 싶은 거는 이 그래파이트가 고온 고압에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같은 것들과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부식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재료가 형상이 변형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고 싶은 연구의 목적은.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래핀 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래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걸 사실 그래파이트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볼 거다라는 스키매틱스로 일단 보여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정리를 드리면 어떤 재료의 상태 또는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그 디멘셔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디멘셔널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재료의 형태가 제로 디멘션 즉 점과 같은 무형의 구형 같은 느낌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 즉 실같이 어떤 실타래 같은 아이들이 엉키고 설켜서 어떤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인지 아니면은 투 디멘셔널 즉 판이 있어가지고 구현되는 게 뭐 3디멘셔널은 우리 오브젝트가 3디멘션이겠죠. 그러니까 3차원의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형태가 제로 디멘셔널일지 원 디멘션일지 투 디멘션일지에 따라서 이런 탄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원 디멘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카본 파이버, 근데 카본 파이버 다 알 거예요. 요즘 사람들 자전거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가볍고 강하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철 같은 걸 원래 탄소를 태우는 건데 파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탄소를 태워서 에폭시에 넣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 형태가 원 디멘셔널이니까 이게 1D 매테리얼이라고 해서 결국 3D의 기본 고소가 1D로 돼 있는 거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판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2디멘셔널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원자는 다 탄소로 동일한데 그래핀이라고 하면은 2디멘셔널, 카본 파이버 이러면 1디멘셔널. 근데 그래파이트 이러면요, 이게는 형태가 딱히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동그란 구형 같은 거들이 그냥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핀이 여러 개 쌓여가지고 뭉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로 디멘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연필심이라든가 숯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탄소라고 하는 아이들 자체가 탄소 결합에서 굉장히 재밌고 열 전도성이라든가 전기 전도성이라든가 하는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형태로 디멘셔널리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좀 한 차원 더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본 파이버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TPS에 지금 쓰이고 있나 보죠, 박사님? 네, TPS에 저런 카본 파이버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물론 메인 재료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쓰이는 것 같고, 밑에 연구에서는 그래파이트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코멘트를 남기자면, 그래핀 레이어가 어떻게 스태킹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둘은 다른 전혀 재료가 다른 거죠. 아니에요. 예. 아, 그쵸. 다 카본이니까 똑같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스타쉽 했을 때 보면은 그거는 카본 파이버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약간 도자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쵸? 세라믹 아니었나요? 그때? 네, 그때는 세라믹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스타쉽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스타쉽 이렇게 우뚝 솟은 스타쉽 보면요, 어느 한쪽이 까매요. 그 까만 거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약간 헥사곤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주왕복선에서 봤던 거는 네모네모 형태잖아요. 그 네모네모 형태에서 이렇게 붙일 때 뭐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데, 스타쉽은 이게 다 헥사곤al 형태라 가지고 벌집 모양처럼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 사진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예, 탄소 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탄소 섬유라는 제목은 제가 잘못 붙인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시뮬레이션. 자,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원이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슬라이드와 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온 고압 환경에서 그래파이트가 어떤 식으로 부식이 일어나는지, 그 원자들과 충돌해서 그걸 보고 싶은 게 이제 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게 내 연구의 목적이에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테크닉을 골라야 돼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써서 내가 이걸 해석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근데 시뮬레이션이 뭐 한 가지 시뮬레이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뮬레이션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도 있고,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컨셉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왼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X축에는 시간이 있고 Y축에는 길이가 있잖아요. 네. length, time.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뭔가 기법들 이름이 나와 있죠. 앱 이니시오, MD, 임피리컬 MD, 키네틱 몬테칼로, 컨티뉴 메케닉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구간 스케일에서 어떤 길이 구간대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배 방정식이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할 건지에 따라서 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정확하고 이제 가장 느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앱 이니시오 MD가 되겠죠. 저게 뭐냐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건데 퀀텀 메케닉스로 푸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풀면 이제 왼쪽에 사진처럼 저렇게, 혹시 줌해 줄 수 있나요? 왼쪽에 네, 지금 하고 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저 그래핀이 여기서는 물인 것 같네요. 물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형성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돌리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원자 개수가 아마 한 뭐 많아봤자 100개, 200개 될 텐데 사이즈가 뭐 2나노미터, 1나노미터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스케일은 우주 왕복선 스케일이거나 혹은 조금 더 작거나 한 스케일인데 이 앱 이니시오 MD를 사용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스케일에서. 그리고 임피리컬 MD도 마찬가지예요. 임피리컬 MD도 조금 더 긴 시간과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 반대편으로 가보시면 컨티뉴 메케닉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컨티뉴 메케닉스는 말 그대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분절된 파티클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스무스한 어떤 컨티뉴 이퀴에이션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뭐 지배 방정식을 푸는 거죠. 뭐 파이널 엘리먼트 메소드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페리 다이나믹스 같은 다른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또 문제는 어떤 디펙이 형성되는 건 보기가 힘들어요. 컨티뉴 메케닉스에서는 막 결함이 형성되고 뭐 파괴되고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의 변형들은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물론 논문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면 키네틱 몬테칼로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테이블 상에서 시간도 오래 볼 수 있고 대신에 컨티뉴 메케닉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디펙, 뭐 결함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걸 선택했던 거예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자. 그러면은 내가 디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을 길게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밑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얘는 작은 아이를 볼 거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막 펨토세컨, 피코세컨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펨토라고 하면은 막 나노세컨의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몬테칼로는 그러니까 컨티뉴 메카닉스는 그래도 1초, 2초, 3초 요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뭐 마이크로 세컨드, 뭐 0.01초 요 정도를 알려면 이제 그보다는 좀 더 작겠지만 키네틱 몬테칼로가 조금 에비니시오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비유를 들자면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연구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 충돌 해석을 하는 거는 전체 차가 충돌하는 거는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빵 충돌하면서 1초 2초 안에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어떻게 터지고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이제 좀 긴 타임 스텝과 그다음에 커다란 이제 물체를 보는 거니까 이제 뭐 컨티뉴 메카닉스 같은 게 쓰이는 거고 그 차 전체가 빵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범퍼 같은 아이디라든가 뭐 핸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부서지는 건 뭐 또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범퍼랑 범퍼 사이를 이어주는 볼트가 또 어떻게 파괴되는지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볼트와 볼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윤활유에서 혹은 거기에 있는 어떤 재료가 어떻게 파단되는지를 또 본다고 하면 더 작은 스케일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사이즈와 내가 관심 있는 그 시간 내가 일어나는 그 어떤 행위의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노라든가 원자라든가 이런 퀀텀 메카닉스의 어떤 이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앱 이니시오 MD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다 나는 퀀텀 메카닉스까지는 필요 없고 양자역학까지는 그냥 관심도 없고 일반적인 우리 뉴턴 역학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운동 물리 법칙을 내가 그냥 적용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컨티뉴 메카닉스를 적용하는 거고 그 사이에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그래서 논문이 바로 나오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자의 상황이라고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에 이제 키네틱 몬테칼로 메소드를 고른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 키네틱 몬테칼로 모델을 이용해서 멀티레이어 그래파이트가 다중 레이어로 된 그래파이트가 어떻게 산화되는지 산소와 만나서 그걸 이제 예측한 모델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이고. 네. 그래서 뭐 재밌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좋습니다. 저자랑 같이 지금 일을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 논문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드리자면요. 어떠한 뭐 크롬이 됐든 뭐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파이어폭스 같은 거나 뭐 아니면 크롬이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구글 들어간 다음에 scala.google.com 요거 누르면 됩니다. scala.google.com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뭐 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기에서 논문 제목을 검색하면 되는데 Oxidation of Multilayer Graphite Us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Oxidation of Graphite 뭐 한 다음에 뒤에 보면은 Kinetic 뭐 몬테 MC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요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제목이 아니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멀티레이어 그래파이트
정확한 제목이 있으면은 그래파이트 안 나오죠. 정확한 제목이 아니라서. using on 다시 automatic. 가볼까요? 네. 스콜라. using on 메뉴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맨 위에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리스트에 나왔네요. 있어요. 네네.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목을 알면은 구글 스칼라에 치면 논문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제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로 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논문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앱스트랙만 딱 읽으셔도 이 논문이 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요약 이런 거에 앱스트랙이 어쩐 초록이니까 이게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이 논문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약간 좀 학생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직장인 혹은 뭐 일반인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키워드를 구글 스칼라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앱스트랙 정도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언제 이걸 또 뭐 하고 있느냐, 뭐 검색 뭐 하냐, 뭐 요즘 번역기 다 돼 있고 뭐 챗GPT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앱스트랙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앱스트랙의 단어만 몇 개 제가 대충 어떻게 제가 이해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앱스트랙 한번 볼까요? 그 앱스트랙을 보시면서 빨리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TPS 나오죠. 저희 뭔지 알고 있죠. 이제 Thermal Protection 시스템이 뭔지. 그다음에 쭉쭉 TPS를 이용했구나. 그리고 이제 대충 오른쪽에 그림도 잠깐 보고 와요. 뭐 예를 들어서 O랑 O2가 저렇게 들어가서 CO랑 CO2가 나오는데 그럼 뭔가 리액션이 있구나. 뭔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래핀 레이어라는 걸로 봐서는 저렇게 그래핀 레이어가 노출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디펙을 지금 잡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키워드로 계속 쭉쭉쭉 보면은 키네틱 몬테칼로 키네틱 몬테칼로 이제 저희가 뭔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시뮬레이션 메소드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하고, 밑에 보시면 뭐 온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 1300K에서 2200K 뭐 1000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다른 여러 가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키워드만 이해하고 그래요. 이걸 내가 더 읽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논문계의 썸네일. 여러분들 유튜브 보기 전에 썸네일 보면서 이거 클릭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면 앱스트랙이라는 거가 썸네일이니까 이거 보면서 클릭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히면 되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뭐 리서치 게이트라든가 뭐 다른 웹사이트도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이거는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스칼라만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이버만 보지 마시고요. 구글 스칼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서 공짜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KMC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왜 KM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KMC가 네. 좋다고만 했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재료를 쌓아서 재료를 저렇게 적층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험 과정에서든 뭐 시뮬레이션에서든. 그러면은 저렇게 재료가 파티클들이 부딪혀서 뭔가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리를 찾으면은 레이어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혹은 실험이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줌아웃을 잠깐 해보시면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Full Atomistic Simulation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원자를 모두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원자의 모든 움직임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 원자들이 열이 있으니까 막 바이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뭐 내려오고, 어떤 건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KMC에서 가장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든 저 플럭시에이션을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뭔가 달라붙고 떨어지고 혹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딱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게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떤 게 있냐면 간략화된 게 있어요. 저 왼쪽에 어떤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absorption, 그러니까 부착되는 거죠. distortion,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diffusion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레이어 위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고, 리액션은 자기들끼리 서로 반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나머지를 다 그냥 배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내가 몇 개를 저렇게 정하잖아요. 케미컬 이벤트들을. 그러면은 그 에너지, 그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에너지 배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구한다기보다는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뭐 퀀텀 메케닉스를 돌려서 구한다거나 실험적으로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테이블이 있는데 부착, 업솔션은 에너지 배리어가 낮잖아요. 그 말인즉슨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고, 그렇죠. 디솔션은 에너지 배리어가 높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뭐 각각의 이제 에너지 배리어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복잡한데.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쏙쏙쏙쏙 뽑아서 선택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일어나기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에 따른 에너지 배리어 값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이제 KMC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배리어 값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계산된 것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이용한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 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다들 스페이스X 멋있고 스타링크 정말 뭐 멋있는 기업이고 우주 막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대학원 같은 거를 무슨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다 모두 에어로스페이스, TPS 등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 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공학적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꼭 우주항공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우주항공공학과로만 진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과 또는 진로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논문을 같이 읽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수학을 약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함수에 의하면 내가 에너지 배리어를 알고 있고 해당 온도를 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케미컬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 저 이벤트 1이고 하나는 빨간색 이벤트 2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벤트가 다른 밀도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프리퀀시로, 다른 주파수로. 그러니까 파란색은 더 자주 일어나고 2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확률적으로, 빨간색은 5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KMC 시뮬레이션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치면은 KMC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일단은 두 개의 프리퀀시를 더해요. K 토탈이라고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어떤 시간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오는구나. 그게 이제 T인데, 네, 지금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걸 역수로 취하면 전체 시간 T가 나오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각각의 T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건데, 그 확률이 7분의 5의 확률로 파란색이고 7분의 2의 확률로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KMC 시뮬레이션 돌리기 시작하면 저 7분의 10초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어려울까? 이게 혹시 글쎄요. 이해가 어려울까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아마 K1이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그러니까 K1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2초마다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아니죠 잠시만요 이거를 프리퀀시니까 시간의 역수죠. 프리퀀시니까 예, 프리퀀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2초마다 일어나는 건데 주기나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역수잖아요 시간과 그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다 역수니까 2분의 1 그리고 5초면은 5분의 1 그리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요거를 다시 이제 역수로 해줘야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게 10분의 7의 역수가 되는 거라서 이제 7분의 10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시간과 프리퀀시는 그러니까 주기와 이 주파수는 역수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빨리 일어난다 이런 것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대충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적당한 시간마다 일어나는 케미컬 이벤트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를 그렇습니다. 굴려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토탈에다가 그 프리퀀시라든가 이제 시간을 이제 프리퀀시를 해서 하면은 이제 probability가 나와서 7분의 10초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런 어떤 기본 컨셉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걸 왜 이해 못해? 저 바보 아니야?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구나.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네.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에 이해하는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시간이 뭐 걸린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요 박사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파이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두 가지 케미컬 이벤트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일부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들을 테이블을 구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보시면 뭐 있고, 업설션, 네. 옥시전 애톰이 붙는 것도 있을 거고, 옥시전 애톰이 두 개가 이제 O2가 들어와서 분리돼서 붙는 어떤 과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O2가 저렇게 두 개가 따로 연결이 돼서 붙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케미컬 이벤트들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상정을 한 그 이 케미컬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 다 이제 에너지 배리어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죠. 다른 데서 구해왔다는 얘기죠. 갖고 온 거지, 레퍼런스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는. 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구하기 너무 많은 프로세스기도 하고. 근데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럼 테이블이 내 테이블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그래핀에 산소가 저렇게 저 본드 그러니까 줄 사이에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원자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다거나 빨간색처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저 케미컬 이벤트 외에 다른 어떤 행동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본 원자가 흔들린다거나 플럭추에이션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은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왜 얘네들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1.275 옴스트롬이고 얘는 왜 이렇게 하나만 붙었는데 똑같이 1.275 옴스트롬이고 이런 거 궁금하신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 논문 이해하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붙는 거에 대한 에너지 배리어를 논문을 참조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돌렸다.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별로 우리 인간 건강에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핵심은 뭐다? 아까 앱스트랙에 나와 있긴 했는데 이 멀티 레이어 그래파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옥시전 애들이 어디 있죠? 아까 옥시전 애들이 어떻게 리액션하고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혹시 나와 있나요? 뭐 이게 these conditions include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and highly reactive atomic oxygen, which causes defects to form and grow, eventually resulting in the resolutions of the TPS. 이게 핵심이잖아요.
TPS라고 하는 게 하이퍼소닉 비에이클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이고 이게 카본 베이스드 매테리얼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리엔트리 컨디션 재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데미지를 프로텍트 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리엔트리 컨디션에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하이 템퍼처고 굉장히 고온고압의 highly reactive atomic oxygen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출은 결국은 탄소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얘네들이 데미지를 안 받는 건데 아주 반응성이 높은 산소 애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탄소 놈들이 아니잖아요. 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탄소가 산소로 바뀌면은 이 물질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게 이 시뮬레이션 논문의 핵심이고 이거를 아토미스틱 스케일 하나릭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보겠다라는 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요러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highly reactive oxygen이 이렇게 붙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레퍼런스로 에너지 배리 이렇게 붙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옥시전을 보는 거다. 이게 그냥 왜 옥시전을 받지? 이런 게 아니라요. these 컨디션에서는 highly reactive oxygen에 의한 데미지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반대로 우리가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파이트를 우리가 개발해서 TPS를 더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박사님? 네. 네. 이거 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1700도에서 1000 파스칼의 압력으로 이제 0.77ms를 돌렸더니 원래 멀쩡했던 어떤 그래파이트가 저런 식으로 레이어가 벗겨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옥시전 산소 원자가 붙어서 카르복실기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데미지가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본인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보면요. 1, 2, 3, 4, 5가 원래 5개의 그래핀 레이어로 있었던 건데 노란색이 지금 벗겨졌잖아요. 이게 지금 안 보실 텐데 진해질수록 그러니까 색깔이 더 어두워질수록 그래파이트가 밑에 있는 게 노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소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노란색 이렇게 해서 지금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돌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상학적인 어떤 특성들을 본인들의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서로 다른 패턴으로 저렇게 결함이 만들어졌잖아요. 구멍이 났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온도를 점점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올렸더니,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진행할수록 뭔가 저렇게 불규칙한 걸로 결함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본인들의 모델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논문에서.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면 나중에 기술이 발전, 이거 지금도 이제 충분히 엄청 빨리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응용할 수 있어서 정말 예를 들어 치킨이 튀김가루에 어떻게 붓고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으로 구워야 가장 바삭한 치킨을 만들 수 있는지도 이런 걸로 응용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도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TPS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갖고 이렇게 돌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바이오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가 제약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든가 하면은 같은 시뮬레이션이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제약 회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요게 이렇게도 응용이 곧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 산업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 산업이 빨리 발전하면은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아직도 이 강의를 듣고 계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다음 장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왼쪽 아까 그전 그림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좀 더 뭔가 불규칙적인 어떤 결함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의 모델을 이용해서 왜 그런 높은 온도에서
그런 어떤 불규칙한 어떤 구멍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펙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점 넓혀져 나가는지를 본인들이 높은 온도에서 해봤을 때 요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 모델에서는 높은 온도를 가하면 디펙이 구멍이 좀 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논문에서 리포트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이거 암체어 사이트, 직색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강의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 그래핀을 뒤틀면 초전도체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썸네일을 갖고 있는 영상인데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스케일이 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를 점점 높이는 거. 그러니까 X축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이 in-depth etch rate, 그러니까 그 수직 방향으로, 깊이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이게 부식이 되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뭐 나노미터 퍼 세컨 저렇게 속도 폼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걸 했냐면 어쨌든 왼쪽에 그 전에 그림들은 실제로 원자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작은 스케일에서의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멍이 얼마나 빨리 뚫리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뭐 실험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회가 된다면 실험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실험 값을 맞춰보는 것도 검증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마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너무 재밌는 논문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